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잠수함 안돼. 2. 캐나다 잠수함 사업 한 안무함 보고 돌변. 3. 한국 중 도전의 LNG선 정면 돌파 결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중국이 사용한 황당한 수법으로 인해 최근 중국이 큰 위기에 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태국이 큰 분노를 표하며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여 전 세계 언론이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에 일본산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킨 이후로 잠수함 구매를 계속해서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약해 가격이 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태국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왔고 한국에서 제공되는 잠수함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태국에게 한국의 잠수함이 불안정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동시에 중국산 잠수함의 장점과 경쟁력을 강조하여 태국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태국은 큰 분노를 표하며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태국은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중국산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태는 전 세계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중국에 대한 비판을 촉발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중국 대신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사용한 황당한 수법이 역효과를 초래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 해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소형 잠수함 U206A 6척을 2,500억 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터부터 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9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조선해 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펜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호위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헐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 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설도 없었고, 전기 배선 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의 서방 진영의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의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브 SAAB의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 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보수를 말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함 2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 양에 1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개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 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 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2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8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1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싸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어뢰 16발과 기뢰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위한급 039A를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에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2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 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1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1 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4 전차 28대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스팜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스팜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天安門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EU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4와 독일 정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 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께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위함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위함은 2019년 취역돼 푸미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 라마 9세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자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푸미폰 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위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의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무주공산이 된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 이제 대한민국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KSS-3 에치언 이번 함 암무함이 우리 해군에 정식으로 그러자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이 캐나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캐나다는 미국을 이어 아메리카 대륙의 두 번째 초강대국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군사 분야에 있어 캐나다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경제자원 규모가 순위 결정에 상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3 GFP 랭킹에서조차 25위 이내에도 들지 못했는데요. 캐나다가 G7 일원미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라는 걸 감안하면 군사력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로 비참한 셈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나름대로 모자란 군사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때 캐나다의 평화주의는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고 중국은 캐나다를 잔책 및 취급하며 선을 넘은 지 모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세계 10대 강국 수준에 걸맞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 강화에 있어 대한민국은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인데요. 실제로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은 대한민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소문으로 뜨겁습니다. 심지어 그 규모가 지난 2022년 국제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 뺨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려는 이유부터 왜 대한민국 잠수함이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빈대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그간 캐나다의 만보는 딱 이 한마디로 정의 가능했습니다. 냉전 종식 미후 자국의 만보를 미국에 나몰라라 맡겨놨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특수전을 의시로 한 지상군 병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 외의 분야는 한숨만 나옵니다. 일례로 공중전력은 1982년 도입한 CF-18A, B들 여전히 주력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40년이 넘는 운용기간 동안 하나둘 퇴역해서 998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고작 78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의 99분의 1 크기의 물과한 대한민국이 전술기만 422대를 운용 중이란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민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나마 공군은 해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24만 3천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만선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극해를 경계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배수량 4,770톤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12척,
970톤의 킹스턴급 초계함 12척이 사실상 현역 함정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해만선이 길어서 지키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아주 들린 얘기도 아닌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를 공격한다는 건 곧 대영 제국에 시비를 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실제로도 캐나다를 공격하기 위해선 대영 제국의 함대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명 제국 대신 미국이 캐나다를 방해하고 있으며 캐나다 침공은 미국 침공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때문에 안보 운명을 안일하게 방치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과거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토대를 벗어던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성장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안보 부담을 동맹과 나누어 질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캐나다의 만보 무임승차 전략을 비판하고 북미 대륙 방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라고 압박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화를 요구했던 게 바로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단기간에 규모를 키우는 게 불가능한 해상 전력이지만 그래도 잠수함이라면 비대칭 전력으로서도 소수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러시아의 해군력은 준수한 상태고 북극해 연안에는 핵잠수함을 삼주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선 중국의 전략 원잠이 출몰하며 미국의 해상 명약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들을 막강한 잠수함으로 무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로 미국이 먹튀 핑계들 대가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깨트리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선택을 한 마당에 캐나다 또한 더는 나몰라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캐나다는 표류하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부활시키며 아예 국방부에 잠수함 도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규모만 따져봐도 자그마치 대당 2조 원가량의 공격 잠수함 12척이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일 무기 체계에만 무려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은 도입 비용만 24조 원이고 평균적인 잠수함의 전체 수명주기 유지 비용까지 따지면 총 사업비만 최소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에만 2022년 한폴 방산 계약 총 금액의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획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좀 만들어 왔다 싶은 국가라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초대 규모 사업인데요. 일례로 벌써 수중 배수량만 7,800톤 미상민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7,400톤의 영국 아스투트급 잠수함, 5,300톤의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각 잠수함 모두 훌륭한 성능의 공격 핵잠이었지만 척당 가격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이라 캐나다가 도입하기에는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의 종결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DSM-2 3000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DSM-2 3000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이미 수출 경험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도, 태국 등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는 DSM이 1,400세척을 수출하면서 전세계 5개국뿐인 잠수함 수출국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첫 잠수함 도입에 장보고 3위 기술로 개량한 DSM이 1,400페타뉴턴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일본의 다른 모든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험이 전무한 데다 독자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오랜 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왔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초로 추진체계의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수준의 정숙성과 자망시간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재래식 잠수함 최강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조차 최신형민 장보고 새 배치 이부터 그것도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 부료 추진체계 AIP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당장의 안보 공백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망 시간과 기동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분명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기술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캐나다로서는 보험장치 하나 없이 리튬이온 전지만을 채택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하기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타이게이급은 대한민국의 DSM이 3000에 비해 무장이 한참이나 모자른데요. 대한민국의 DSM이 3000등 장보고 3해치현 도산한창 5급 잠수함과 장보고 3해치2 사이에 위치한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만 4000톤에 달합니다. 또 수직 발사관도 도산한창 5급의 6개에서 1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533mm RTP 발사관 6개를 탑재하면서 머레 운용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DSM-3000은 미를 앞세워 인도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경쟁하여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독 사업 자체는 인도 해군의 무리한 요구 탓에 사실상 좌초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프랑스, 러시아 같은 잠수함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사례인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걸림돌민 미국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잠수함 대결은 이미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로 호주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당시 호주는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도입 사업을 벌였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이 상당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미국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핵 확산 금지의 원칙을 깨버리고 호주의 핵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노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임장은 어디까지나 핵 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니 핵 확산 금지 원칙을 깨트린 게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캐나다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인 만큼 캐나다 의회를 압박하여 사업비 자체를 핵잠수함 도입에 맞게 증액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걱정하는 국내 군사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봤을 때 호주와 함께 캐나다 남기 물량까지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품 기일이 뒤로 미뤄질수록 미국 혼자 맡고 있는 북미 대륙의 안보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남기 일정만큼은 무조건 보장하는 대한민국 방산이 오히려 최선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한국으로선 더없이 반감고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중 한 명인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 웨인 D. 에어 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UN 부사령관 출신의 최계인 장군은 한국 근무 당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까지 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전출 명령을 받고는 한글로 된 장문의 편지를 남겨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터가 좋았었는지 캐나다로 귀국하자마자 대장으로 진급, 지금까지 한국과 좋은 민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외인이 계약 수주에 큰 도움은 못될지라도 우리의 경쟁 상대민 일본이 강력한 로비로 도전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계약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수출 물동량 확대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입니다. 그런기에 방산 계약을 군사적 동맹의 밑그림이라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부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대한민국 북미 대륙 진출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 조선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계가 감점을 보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GTT의 지원을 받아 한국 조선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 진출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업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러시아 리스크와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며 오히려 이번 계약 해지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와 6,49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선주 측 계약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무효를 들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7월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312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선주사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가 노르웨이 ADS 마리타임 홀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이오 캐피탈 소유의 멕시코 퍼시픽이 추진하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선박을 발주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의 LNG 운반선 계약 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5월과 7월 러시아발 LNG 운반선 총 2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동보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얼음을 깨는 쇄빙 기능이 있는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가 진행 중이었기에 악섬 재고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면서 쇄빙선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 해지의 경우 러시아발 수주권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한 계약건은 쇄빙선이 아닌 일반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는커녕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크, 선박 건조 공간, 다 2026년 말까지 거의 꽉 찼던 와중에 2척을 건조할 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하며 이달 7일 기준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이 기존 LNG 운반선 계약을 해지하고 선가를 높여 재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 운반선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 운반선 2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총 수주 금액은 6,196억 원에서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도 연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굳히는 게 낫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쇄빙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주로 남아있는 러시아 계약 물량은 20척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인도를 마친 선박은 4척이고 생산하고 있는 선박은 3척입니다.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은 1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 아크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즈베즈다 조선소의 쇄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고 즈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즈베즈다 조선소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쇄빙 LNG 운반선 5척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즈베즈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략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승인이 미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녹이 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을 마친 선박이 수출 허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해서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져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4,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4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으로 오는 2024년엔 3,8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소되면 그만큼 선박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사들에게 기술 면허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면서도 핵심 부품 등은 한국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 기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위 LNG 저장 기지는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온 LNG 수송 선박을 맞으면서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 신기록을 세우는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쉬빈 장수 CNOOC 부서기 부총재는 LNG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청정 녹색 에너지라며 이곳은 LNG 저장, 유통 인프라, 수송 등 기능뿐 아니라 냉난방 에너지 발전, 수소 추출 등 기능을 갖춘 녹색 청정에너지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CNOOC는 130억 위만 약 2조 6,2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1기 프로젝트 가운데 22만 KL급의 저장탱크 4기를 최근 완공했고 27만 KL급 6기를 내년에 추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설립 계획을 세웠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탱크가 한국에 있는 20만 KL급이었는데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기지의 규모를 22만 KL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지를 완공하는 사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 있는 LNG 기지에 27만 KL급 저장탱크 3기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고 당진 LNG 기지에는 27만 KL급 저장탱크 4기를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숫자로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LNG 저장탱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CNOOC는 부품을 96% 이상 중국 국산화에 1억 7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한국, 독일 등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LNG 선박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굳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거절당한 러시아만이 중국의 선박 생산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게 공급받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LNG 운반선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던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